1970년대 한국 미술계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유령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은 보다 앞서 근대화된 입지에서 자신을 문명적, 합리적, 자율적 지위에 두고 식민지 조선을 자연적, 토속적, 정체된 열등한 위치에 놓고 바라보았죠. 야나기는 조선의 문화에 자신들이 이미 상실했다고 믿은 순수한 자연, 정근대적 소박함, 정신적 가치를 투사했습니다. 결국 그의 시선에는 근대 문명의 물질주의적이고 엘리트적인 예술의 반대편에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동양적 조선의 문화를 놓는 오리엔탈리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75년에 열린 흰색전의 서문을 쓴 나카하라 유스케의 미학에도 야나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세카와 서구의 미니멀리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입니다. 미니멀리즘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그 반복으로 생기는 차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수열성에 대한 예술가들의 미학적 반응이었습니다.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으로 같은 대상을 반복 생산하며 기계가 되고 싶어 했다면 박서보는 캔버스의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과거 선비나 도인처럼 자기 수양하는 내면적 성찰과 은둔의 미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세카는 세속적 세계로부터 한 걸음 물러난 아주 고상하고 보편적인 주체를 상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체는 단세카처럼 흰 빛깔을 띤 순수하고 속세를 벗어난 초월적인 주체였을까요? 예전에 다뤘던 미니멀리즘을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죠. 미니멀리즘은 한 자리에 서서 오로지 눈만으로 회화를 감상하던 관객에게 신체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주의로부터 시공간 속에서 작품을 체험하는 현상학적 주체로 그 중심을 옮겨놓은 것인데요.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학적 주체는 사실 역사나 성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추상적 주체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색화에서 드러나는 주체는 당대 현실 사회와는 무관하다는 듯 초연히 자기 수양에 매진하는 추상적 주체였는데요. 단색화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시 읽기를 시도하는 윤난지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난지에 따르면 단색화 운동은 바깥으로는 더 큰 남성, 즉 일본과의 교류와 승인을 통해 남성성을 확인하고 안으로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나 여성적인 것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적으로 결속시키는 남성적 정치학의 공간이자 그 산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단색화 작가들 중 여성 작가의 이름이 없었다는 점은 의아한데요. 박서보가 창설한 엑골드 서울전의 창립전에서 초대 작가 24명 중 여성은 이향미 작가 단 1명뿐이었습니다. 2회, 5회에 참여한 진옥선, 5회의 신옥주 등 점차 여성 작가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남성 작가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했죠. 당시 단색화가 아닌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는 여성 작가들도 존재했지만 주류로 자리 잡은 단색화의 남성적인 미술 양식과 어휘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나카하라와 이일 비평가가 단색화를 규정하는 어휘에는 백색을 자연과 여성에 빗대어 해석하고 있었죠. 결국 단색화 작가들은 과거의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의 근대화라는 얼핏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과제를 짊어진 남성으로서 일본이라는 대타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여성적, 동양적 시선을 내면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남성적 집단에 합류되기 위한 토큰에 불과했죠. 결국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단색화 운동은 바깥에 더 큰 남성에 합류하며 남성성을 확인하고 내부의 여성적인 것을 취사 선택하고 배제하며 결속하는 매우 정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 미술가들은 일본이라는 더 큰 타자뿐 아니라 자국 내 남성들로부터도 배제되는 이중의 차별을 받아야만 했죠. 단색화를 선보인 작가들 중에선 과거 앵포르멜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앵포르멜은 실패한 반면 단색화는 당대 지배적 양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단색화가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학적 논의를 개진하고 지원하는 비평적 활동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과거 앵포르멜이 서양의 전위적 미술을 양식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외면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죠. 일본에서는 나카하라 유스케를 비롯한 한국과 연관된 평론가들이 단색화에 관한 비평을 개진했다면 한국에서는 이일, 오광수, 김봉영 등의 평론가들이 비평적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서구의 모더니즘은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현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운동에 가까운데 한국의 단색화는 모더니즘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니 얼마나 모순적인 것처럼 보였겠어요. 가장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은 방근택 평론가였습니다. 그는 초기 앵포르멜에 대해선 모더니즘의 추상운동으로 이해하며 이론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했지만 훗날 단색화에 대해선 쓴소리를 내뱉었죠.
과거의 전통적 소재와 동양적 정신성에 천착할수록 전위 미술은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박서보의 묘법에 대해서 방근택은 초기에는 앵포르멜 이후 중단된 추상운동의 부활로 반기며 조국 근대화의 당위성과 추상의 형식 혁신을 일치시키는 전위성을 기대했으나 점차 니시다 철학에 기반한 이우안의 이론과 나카하라의 백색 미학이 부상하면서 전통의 재발굴이 성행한 한국 화단에 대해 한국적 전통이라는 폐쇄성 속으로 들어가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고와 달리 한국 화단에서 단색화 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지배적인 양식이 되어갔죠. 두 번째로 미술이 국가 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반국전을 기치로 내걸고 앵포르멜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은 제도 밖에서 미협 같은 단체를 결성해 세력을 키워나갔는데요. 국가 또한 제도 밖에서 어디로 튈지 모를 미술가들을 좌시할 수 없었고 문공부는 1969년 국전 내부의 비구상 부문을 신설하면서 추상회화 작가들을 제도권 내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색화 운동의 기수였던 박서보는 미협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현대미술의 발굴, 확산, 집약을 위한 3대 미술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72년 창설한 앙대팡당전으로 신진미술가를 발굴하고 서울현대미술제와 더불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군산의 현대미술제를 개최해 미술문화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 결실을 에콜드 서울전에서 집약시킨다는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술가들의 등용문이던 국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국제전이든 국내 전시든 미협 단체가 사실상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됐죠. 이처럼 단색화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제도적 승인 아래 긴밀히 협조하면서 형성된 합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권영진에 따르면 단색화는 1970,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의 신중간계층,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의 문화적 아비투스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과거 토속적인 주제를 그린 국전 그림들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미니멀한 외관의 단색화는 뭔가 쿨하고 도시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엘리트 계층의 도회적 취향과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흥미로운데요. 원래 서구의 미니멀리즘은 주체와 대상, 회화와 조각,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구분하는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틀을 무너뜨리려 했던 전위적 예술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대중에게 미니멀리즘은 장식적이고 세속적인 물질 문명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청빈하고 단정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됩니다. 반면 단색화는 애초에 서구의 형식주의와 동양의 무의자연을 추구한 노장 사상을 결합하면서 인위적인 것을 덜어내고 자기 수양을 지향하는 미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작가들이 추구한 동양적 사상과는 달리 단색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가 판자촌을 밀어낸 자리에 인공적으로 세워진 아파트 거실 벽에 걸리는데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생산된 가장 값비싼 상품을 꼽자면 바로 아파트와 단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부동산 투기 붐과 함께 등장한 복부인은 미술품 구입에도 열을 올렸는데요. 그들에게 아파트와 미술품은 미래 가치를 담보한 유망한 투자 대상이었죠. 결국 단색화는 그것이 걸려있는 아파트와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도시 엘리트 계층의 취향을 대변하는 상징적 오브제이자 가치 증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박서보는 단색화를 세계화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순회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당시 맡고 있던 미협 이사장직을 반드시 연임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꿈은 11.6 사태로 인한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함께 좌절됩니다. 과거 전위미술을 표방했던 추상운동 세력은 어느새 제도권 내부로 편입되어 가장 강력한 세력 집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죠. 결국 미협을 장악한 박서보와 화단의 주류가 된 단색화의 비판적인 반대 세력이 결집해 박서보의 미협 이사장직 연임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되자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미술계 내부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은 단색화 그룹에 대항하는 민중미술이 등장한 것입니다. 민중미술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중미술 계열 비평가들의 요지는 한국의 단색화는 현실 사회와 동떨어진 채 선비처럼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실험에 머무르며 비정치적 예술로 독재 정권의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색화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다르게 변화해왔는데요. 1970년대 단색화를 한국적 전통을 재발견하는 민족주의와 서구의 형식주의가 결합된 모더니즘 계열의 비평이 줄을 이뤘다면 8, 90년대에는 예술이 더 이상 형식이나 관념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사회 속에 발딛게 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앞서 살펴본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다양한 담론들이 서구로부터 유입되면서 새롭게 조명하는 논의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색화를 둘러싼 형식주의 모더니즘 진영과 민중미술 진영 사이의 충돌은 가장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색화의 침묵이 동조의 침묵이냐 거부의 침묵이냐는 평자에 따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이와 같은 대립에서 벗어난 다른 시각을 살펴보기 위해 비교적 최근 2013년에 출간된 저서 컨템포러리 한국 미술 단색화와 방법의 긴급성의 저자 미국 미시간 대학의 조앤기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녀가 단색화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메소드, 즉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방법은 작가가 단색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물감을 반복해서 덧바르고 밀어내고 물들이고 뚫고 긁어내는 행위인데요. 그동안 이러한 행위는 회화의 형식 실험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한지와 수묵화의 기법을 통한 동양화와 서양화의 구분, 한지를 뚫거나 물감을 밀어내는 행위를 통해 회화와 조각 사이의 경계를 문제 삼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방법은 반대 진영으로부터 역사적 현실과 괴리된 부르주아적 예술을 반복하는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작가 자신이 발딛고 있는 사회 현실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과 단절된 자족적이고 비정치적 미술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조앤기는 기존의 해석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데요. 그녀는 단색화의 방법을 회화의 형식과 범주에 대한 예술적 실험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그치지 않으며 당대 국가 권력에 대해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저항했던 정치적 실천으로 재구성합니다. 즉 단색화의 추상은 비정치적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과도한 미디어 검열과 심의 제도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상황에서 권력이 읽을 수 없는 불투명한 화면으로 침묵하며 그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작가의 의도나 결과물에 대한 해석보다 작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국가가 강제하는 노동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체성에 저항하며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주체성을 지키려 했던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 재해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같은 미학주의적 접근은 실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의 예술 공예 운동이나 오스카 와일드의 유미주의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과 기계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조악하고 추한 상품의 반대편에서 예술의 아름다움과 자율성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앞서 푸코를 통해 언급했듯이 박정희 체제 속에서 민족 중흥의 역군으로 호명된 주체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근면성실한 노동자로 생산되었다면 단색화적 주체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세계의 권력과 경제로부터 저항하며 벗어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단색화적 주체 또한 당대 사회 구조 속에서 생산된 것이지 그 바깥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미니멀리즘이 당시 서구 사회가 진입한 탈산업 사회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생산 체계의 익명적이고 반복적인 모듈을 생산하는 구조를 드러낸다면 단색화의 방법은 당시 한국 사회의 수출 산업에 기반한 수공업에서 나타나는 규율 권력의 기계적인 리듬과 반복에 포섭된 신체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건 동시대지만 서로 다른 시공간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경험과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녀가 미학적 실천을 정치적 실천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지는 고된 반복적 행위가 어떻게 곧바로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는 회화와 조각, 추상과 구상, 서양화와 동양화를 구분하는 미술의 형식과 범주는 선언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것이며 그 변화는 곧 사회적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미술 또한 사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관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녀가 인식하는 서구 미술사의 흐름과 실제 한국 미술운동의 궤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서구의 미술사는 통상적으로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동시대 미술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고 정리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 영상은 단색화를 다루면서 한국적 모더니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단색화가 먼저 등장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리얼리즘으로서의 민중미술이
뒤따르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형적 미술사의 시간 흐름이 뒤집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20세기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인데, 우리를 포함한 그들에게 미술은 서구로부터 이식된 모더니즘 미술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받아들인 모더니즘 미술은 양식화되고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진 채 급진성이 거세된 박제된 미술이었고, 그것을 비판하는 탈식민적 미술로서 리얼리즘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서구 미술사를 우회할 필요가 있는데요. 귀스타브 쿠르베가 주창하는 리얼리즘이 19세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이어진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쿠르베는 자신 앞에 현실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현실은 단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요. 당시 발전한 실증 과학으로 파악한 경험적 현실이자 신화와 종교가 사라진 세속적 현실이며, 민족 또는 계급으로 결속된 사람들이 함께 투쟁해서 변화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현실이었습니다. 종교적 질서나 신분에 따라 미리 결정되고 배치된 세계가 아니라 주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자 역사적 현실로서의 세계가 발견 또는 발명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양의 타자로서 식민지를 경험했던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이 그려낼 수 있는 현실이 부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화되었던 국가들은 민족해방운동을 거쳐서 독립하게 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현실에 불과했죠. 비록 제국주의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취약한 상태의 정부를 탈취한 독재체제 또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여전히 억압받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1980년대 들어서야 권위주의 체제와 식민적 모더니즘에 대항해 민중이라는 상상적 공동체 속에서 민주화운동과 민중미술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중미술 이전의 단색화적 주체에게 현실은 어떠할까요? 그들에게 현실은 어쩌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실증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얼리즘은 현실이 우리 앞에 이미 존재하고 주체는 그것을 투명하게 보고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눈앞의 현실이 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지배질서와 권력, 타자의 언어와 규범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항할 때 비로소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얼리즘은 특정 시기의 예술 양식이 아니라 언제 어느 시대에든 나타날 수 있는 가능태의 예술로, 현존하는 현실과 예술을 철폐하고 새로운 현실을 상상해내는 미적 실천이라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조행기는 서구의 모더니즘에 입각해 단색화의 방법을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미학적이면서 정치적 실천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모더니즘적 주체의 저항 속에는 하나의 모순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잠시 서구의 모더니즘 미술을 우회하도록 하죠.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모더니즘 미술은 회화와 조각 같은 각 매체가 가진 고유성과 특정성을 통해서 미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건 예술이 자본주의가 내놓은 천박한 상품, 키치와도 거리를 두면서도 20세기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사회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예술이 전락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예술이 자신이 아닌 타자에 질식될 것을 염려해 형식에 몰두했을 경우 오히려 외부의 사회적이고 경제적 타율성으로부터 포섭되기 쉬워진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예술이 현실 정치나 사회와 무관한 순수한 형태를 띠면 띨수록 역설적으로 권력에 예속화되고 이념화되며 상품화되었습니다. 그린버그에게 모더니즘 회화의 정점으로 상찬받은 추상표현주의 회화가 CIA의 은밀한 계획하에 지원받아 세계 각국에서 전시되며 미국 자유주의 이념을 표상하는 회화가 된 것처럼 말이죠. 조행기의 해석대로 만약 단색화가 권력의 침묵으로 저항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단색화는 한국의 민족적 미술로 표상되며 국제전에 참여하고 아파트와 더불어 투기 상품으로 포섭되어 권력이 원하는 바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미술사학자인 그녀가 과거 모더니즘 미술에 내재한 이 모순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단색화가 정치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사실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는데, 마치 작품 속에 정치성이란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포스트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단색화를 바라보면 작품은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여러 요소가 결합하며 우연히 생산된 산물이며, 작품 내부에는 그 어떤 본질이나 깊은 의미 따위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현재의 우리가 그 본질이나 의미를 사후적으로 구성해내고자 한 것일 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긴 시간을 들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색화와 관계 맺는 주체는 세속적 세계를 초월한 자기 수양하는 주체이든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주체이든 유신체제에 순응하고 동조한 주체이든 남성적 권위와 결부된 제도 내의 주체이든 국가 권력의 침묵으로 거부한 주체이든 결국 이 모든 단색화를 놓고 대립하는 다양한 담론들 자체가 단색화는 하나의 본질을 가진 실체가 아니란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단색화는 물감과 캔버스 그리고 작가의 신체의 수행성이란 미학적 요소뿐 아니라 국가 미술 제도,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담론, 국가 권력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소들이 우연히 결합하며 형성된 착종된 산물에 가깝습니다. 즉 조행기가 주목하는 방법, 작업 과정의 신체적 반복 행위와 그로부터 남겨진 흔적은 저항 또는 동조라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그저 우연적이고 비목적성을 지닌 행위의 표시에 불과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져온 효과는 197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모종의 민족적 미술로 국제전과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당대 권력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단색화가 제작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그로부터 저항적 실천을 읽어내는 건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저항이 있다는 푸코의 미시적 저항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정작 그것이 당대 사회에서 야기한 효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인기의 주장은 1970년대 유신체제가 군림하던 시대에 제작된 단색화에 국한해서 재구성된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1979년 11.6 사태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반복 재생산되는 단색화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세계 유수의 미술관 벽에 걸리고 아트 옥션에서 수십억 원에 낙찰되는 단색화와 그녀가 말하는 단색화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1970년대 제작된 단색화와 그것이 관계 맺는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존재하던 사회 물질적 조건이 변화했다면 단색화의 의미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텍스트는 단색화에 이미 존재하던 정치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단색화가 과거와 다른 관계로 접합되며 의미를 생산시키는 수행적 발화에 가깝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오늘날의 국제적인 미술 제도와 시장 속에서 단색화를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색화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단색화를 정치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그녀의 텍스트가 정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다 정치적인 저항, 그러니까 미술의 형식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쉽게 읽을 수 없는 방법으로 당대 권력의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것은 1970년대 단색화와 공존했던 한국의 실험미술 혹은 개념미술이 있죠. 조행기 또한 다른 텍스트에서 그것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서구의 개념미술은 앞서 언급한 모더니즘에 내재한 모순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개념미술은 미술의 시각적 요소보다는 개념과 인식을 촉구했으며 미술의 상품화에 저항하기 위해 비물질적 개념과 정보에 주목했고 미술을 미술로 규정하는 것을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사회와 제도적 성격에서 찾으며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1970년대 단색화와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ST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개념미술에서도 탈평면, 반형식주의, 비물질적 양태를 띠며 단색화의 모더니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비판적인 개념미술의 실천은 오늘날 대부분의 동시대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로 모든 미술이 개념미술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이후 글로벌 미술 제도는 각종 비엔날레와 도큐멘타, 아트페어를 통해 그동안 등한시됐던 비서구권 예술을 환대하며 모두가 동등한 평평한 세계 속의 동시대 미술로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조행기의 책 제목이 단색화를 과거 한국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컨템포러리 미술로 호명한다는 점과 그녀의 지난 행보를 보았을 때 글로벌 미술의 기획과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시대 글로벌 미술이 가정하는 미술의 역사와 시간은 지구상의 모두가 동일하게 체험하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보편을 자처하는 글로벌 미술의 시간성은 앞서 살펴본 한국과 제3세계의 불균등하고 어긋나 있는 역사의 복수적 시간성을 은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동진 선생님은 한 글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모두가 연결된 환상으로서의 시간성에 기반한 동시대 글로벌 미술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서 세계 미술이란 범주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는 과거의 미술을 그것이 가진 특수한 시간성으로부터 탈역사화함으로써 현재를 위한 물신적 상품으로 세공한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보편적 시간성이 허구란 것을 드러내는 공백 혹은 간극이자 망각된 시간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처럼 불균등한 시간적 경험을 생산하는 구조는 마치 어떤 실체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세계미술은 그와 같은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세계 체제가 미치는 힘과 그 효과를 인식하고 재현하는 미술을 가리킵니다. 다시 단색화로 돌아오면 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건 그녀의 텍스트 속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그동안 서구 미술 담론의 타자였던 단색화는 영어로 저술된 그녀의 텍스트로 인해 아주 매끄럽게 번역되어 유통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용어도 차별화합니다. 영미권 학계에서 통용되는 매큐는 라이샤법 표기법에 따라 디귿 발음을 T로 표기하며 그녀는 단색화를 단색화로 고유명사화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이 단색화가 글로벌 미술 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